안녕하세요. 다 큰 딸내미와 아들내미, 그리고 큰아들 같은 사위를 둔 60대 여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애들 키우는 사이 이렇게 어느새 늙어버렸네요. 가끔 서글퍼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생각하며 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줍니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실 물질적인 부분에 기준을 둔다면 많이 부족합니다. 한 번도 여유롭거나 넉넉했던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살다 보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네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일을 쭉 도우며 지내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죠. 신혼 초에 부모님 집 근처에 살며 함께 농사를 짓고 지내다가 우리 애들이 태어난 뒤 이사를 갔습니다. 농사일을 했던 경험이 귀중한 자산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그간 모아두었던 돈, 은행 대출을 받아 비닐하우스 농가를 지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옆에 우리 네 식구 살 집도 마련했고요. 조용하니 살기가 좋은 동네였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라 당시 어린애들을 키우는 우리 부부가 젊은 편, 아니 나이가 어린 편에 속했거든요. 남편이 그래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마을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곤 했어요. 그러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근처에 젊은 부부가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작은 동네라 사람 드나드는 것은 물론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였거든요. 우리 부부와 비슷한 나이 이웃이 생기니 무척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죠? 정리하느라 바쁘실 텐데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지나가는 길에 들렀네요. 아야, 안녕하세요. 정리되고 나면 인사드리러 가야지 했는데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나, 이 토마토 참 색깔이 곱고 싱싱해 보이네요. 참외까지. 안 그래도 너무 더워서 좀 쉬어야지 했던 참인데 잘 먹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엇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 뒤로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큰애가 딸, 둘째가 아들인데 이사 온 그 집은 큰애가 아들, 둘째가 딸이더라고요. 아이들의 청량하고 맑은 웃음소리는 언제나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얘들아, 안녕? 우리 동네로 이사 온 걸 환영해.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이고 얘는 제 동생 김민희예요. 안녕하세요. 그렇구나. 민석이는 몇 살이야? 9살이요. 아줌마 딸은 7살인데. 민희는 6살인데. 민희야, 너보다 1살 많은 언니 있대. 정말요? 언니 어디 있어요? 유치원에를 갔는데. 민희도 같은 유치원 다닐 거야. 지금은 엄마 짐 정리하느라 바쁘시니까 이따가 저녁에 우리 딸이랑 아들 데리고 올게. 아줌마, 아들도 있어요? 걔는 몇 살이에요? 5살이야. 저녁에 인사할게요. 참 구김없이 밝은 아이들이더라고요. 9살이라는 남자아이가 동생이랑 잘 놀아주고 우리 애들이랑도 잘 어울리면 좋겠다 했죠. 유치원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가깝게 사는 애들이 없었거든요. 아이들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서 좋네요. 저희 부부 여기로 이사 오면서 우리 애들 또래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안 그래도 이장님께서 젊은 부부가 가까이 산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게요. 내 정신 좀 봐. 정리하느라 바쁜데 시간을 너무 빼앗았네요. 혹시 뭐 도울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큰 짐은 다 정리했고 자잘한 것들인데 사부작 하면 금방 되어요. 민석이가 우리 애들하고 인사하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으면 나중에 애들 데리고 들를게요. 그럼요. 감사해요. 토마토랑 참외도 잘 먹겠습니다. 흐뭇하게 그 집을 나와
비닐하우스로 갔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나온 거라 서둘러 일을 해야 했죠. 남편한테 이사 온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온 거면 어르신들 시키는 일 나눠 할 수 있겠다고요. 마을 대표 일꾼인 남편한테도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을 하다가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집에 와서 간식 챙겨주고 하다 보니 금방 저녁이 되었죠. 그때 오전에 인사를 했던 이사 온 집의 여자가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계세요? 네. 정리는 다 하셨어요? 네, 대충이요. 그냥 시간 두고 천천히 하려고요. 그건 그렇고 혹시 저녁 식사 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준비를 하려던 참인데. 잘 됐네요. 괜찮으시다면 아이들 데리고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하는 거 어떠세요? 오늘요? 이사하느라 피곤할 텐데 이렇게 갑자기 가도 되는지. 종일 힘을 썼으니 밥은 든든하게 먹어야죠. 남편이 읍내서 고기 좀 사왔는데 넉넉히 샀거든요. 같이 식사하세요. 요즘 세상에야 이웃에 누가 사는지 또 이사 왔다고 해서 인사를 하러 들리거나 그런 일도 드물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정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로요. 우리 하우스에서 키운 채소랑 과일을 챙겨 아이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이사를 온 처음 날 두 집이 모여 밥을 먹게 된 거였죠. 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아이들 먼저 먹였는데 녀석들이 놀고 싶은 마음에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밥을 먹은 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뒷마당으로 냉큼 달려가 저희들끼리 흙장난이며 얼음땡이며 마치 원래부터 알았던 애들처럼 곧잘 어울리더라고요.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동안 남편들끼리 술잔도 기울이고 또 아내들은 설거지 정리하고 안주 준비하며 대화를 나눴는데 참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집이 이사 온 첫날 바로 느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웃으로 잘 지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아주 좋은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지은이 엄마, 반찬한 것 좀 가져왔어요. 어머나, 웬 나물 이렇게 여러 개 묻혔대요? 봄나물 향기 참 좋다. 내가 원래 손이 커서 뭘 한 번 하면 많이씩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 나는 뭘 줘야 하나? 됐어요. 평소에 지은 엄마가 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또 손이 가는 일이잖아요. 하는 김에 넉넉히 해서 나눠 먹는 거지 뭐. 민석이 엄마는 어쩜 이렇게 손맛이 좋아? 친정엄마 솜씨가 좋으신가 보다. 에이, 웬걸요? 요리하게 된 건 다 우리 민석 아빠 때문이지. 어찌나 입맛이 까탈스러운지 조금만 달라져도 오늘은 국이 짜네 싱겁네. 밍숭맹숭하네. 완전 미식가라니까. 어머, 민석 아빠 안 그래 보이는데? 국 한 번 끓여도 딱 하루야. 다음날 똑같은 국 안 먹는다니까. 누가 보면 아주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란 줄 알겠어. 근데 어째요? 굶길 수도 없고. 매일 다른 국 끓이고 반찬하다 보니 내 솜씨만 늘었지. 아니죠. 그럼 이런 걸 해볼 생각은 없고? 이건 진짜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해도 먹을 건데. 지은 엄마,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냥 우리 식구들 맛있게 먹을 정도인 거지. 뭐 내답할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이 그냥 내 손맛에 맞춰진 거지. 부지런도 해라. 아니, 저 읍내에 태권도 도장 생겼다고 하던데. 우리 애들 보내는 거 어때요? 남자애들뿐만이 아니고 여자애들도 다닌다네? 태권도? 그거 좋죠. 모띠 같은 거 딴다고 승급시험 보고 그러나? 검은띠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건강하게 운동 삼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야 학교 끝나고서 맨 저들끼리 뛰어노는 것뿐인데
뭐라도 배우면 좋겠네요. 같이 애들 데리고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시골이라 그러지. 서울이나 수도권 사는 애들은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하대. 그렇죠. 아무래도 사는 곳 환경에 따라서. 근데 난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그런 게 어디 있었어? 그냥 산과 들이 놀이터였지. 그래도 애들이 자연에서 자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 여기 온 것도 있고요. 아직 어리니까. 크게 생각은 안 하는데 잘할수록 교육비 생각은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민석 엄마와 저는 거의 매일 얼굴을 보며 시시콜콜한 것까지 떠들었고 남편들끼리는 일 마치고 술잔 기울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태권도 학원 같이 다니고 한 집에 모여 숙제도 같이 했고요. 이웃과 잘 지내는 게 이렇게 의지가 되고 든든할 줄은 몰랐네요. 연세 많으신 분들과도 잘 지냈지만 아무래도 편한 건 비슷한 또래였으니까요. 어느 여름에는 장맛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기상예보 귀 기울이면서 비닐하우스 농작물 피해 안 가게 하려고 갖은 대비를 했는데도 엄청난 양의 비가 왔거든요. 하우스도 피해를 피할 수 없었고 집 부엌에까지 물이 차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비가 그친 뒤 온갖 흙투성이가 된 집을 보니 막막하더라고요. 우리 집과 민석이네는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남자들은 농기구들과 담장을 재정비했고 저와 민석 엄마는 세간살이를 깨끗하게 씻고 정리하면서요. 우리 일을 마무리 못했지만 일손을 필요로 하는 마을 어른들 복구도 함께 돕고요. 어찌나 지독하게 비가 쏟아졌는지 하늘에 구멍이 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루 종일 씻어내고 닦아내고 꼬박 2주가 넘어서야 복구가 끝났습니다. 아주 우리 젊은 사람들 없었으면 어떻게 복구를 했을지 깜깜하며 아주 그냥 응? 아이 그러니까 마을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니까. 응? 장정들 2사람만 있어도 힘쓰는 것이 다르잖여. 응 그려. 애들 웃음소리만 들어도 그냥 뭐 동네가 밝아진다니까. 이장님 젊은 사람들 많이 오게 하는 방법 같은 건 없나? 아이고 그거야 우리 생각이고 솔직히 말해서는 젊다는 거 하나로 마을 일꾼 삼은 건데 우리야 고맙고 좋지만 저 젊은 사람들 생각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요? 맨날 버려먹기만 하는데 무엇이 좋겠냐고. 그러니까 말로만 고맙다 하지 말고 좀 잘해주라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너는 노인네들 수발 못 들겠다 하고 말 뜨기 전에 떠난 버스는 못 쏜단 말 몰라? 평소에도 좀 잘해 이 사람들아. 이장님 말씀에 틀린 것 하나 없었지만 갈등이라고 말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기운 넘치고 힘센 젊은 사람들이 한 발이라도 먼저 움직여야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유유서가 자리 잡힌 마을이었죠. 그래도 막 부려먹기만은 하지 않고 어르신들도 이것저것 챙겨주셨고 서로 간에 정이 넘치는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쭉 지냈는데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하는 비닐하우스 농가 일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은행 대출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우리 부부가 새벽같이 일어나 땀 흘리며 일을 했지만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며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고 언젠가부터는 정말 사는 게 빠듯하다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고민하던 남편이 결단을 내렸죠. 애들도 이제 많이 컸고 교육 생각하고 생활을 하면 더 손해를 보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철거를 하고 땅도 팔고 간신히 본전을 건질 수 있었어요. 또 우리 남편은 한번 결정한 것에는 후회를 하지 말자, 미련을 두지 말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큰 손해를 안 보고 정리한 것은 다행스러웠지만 애들 어렸을 때부터 지낸 정든 마을을 떠나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특히나 이웃사촌, 아니 가족처럼 지내던 민석이네와 헤어지는 게 아쉬움을 넘어 상심이 될 정도였어요.
정말 몇 년간 우리 잘 지냈는데 간다고 하니 아쉬워서 어째?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리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어찌나 민석이네 생각이 나는지. 정말 어디 가도 이런 이웃을 만날 수 있을까? 부책이야. 눈물이 다 나네. 지은이 엄마야. 사람이 둥글둥글하고 또 지은 아빠도 서글서글하니 어디 가서나 잘 지낼 거야. 걱정 말어. 그런 거 나는 한 개도 걱정 안 하는데 그저 허전해서 그러지. 지은 엄마 없으면 이제 누구한테 내 마음 털어놓냐.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나. 그 생각하니 아주 나도 눈물이 나네.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 헤어짐이 있는 법인데 머리로는 그걸 알면서도 막상 그때가 되면 참 힘들어. 정이 무서운 거야. 지은 엄마, 우리 이사 온 날부터 따뜻하게 맞아주고 챙겨줘서 우리가 여기에 마음 붙이고 살 수 있었어요. 다 지은이네 덕분이야. 그래도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자주 연락은 하고 지내자고. 그럴게요. 민석이 민희도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 우리 애들이랑 붙어 지낸 세월이 얼마야? 꼭 같이 키운 것 같지 뭐야? 나한테 지은이도 마찬가지지. 우리 같이 사남매 키운 거잖아. 사실 그 무렵 큰애들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라 사춘기가 온 건지 서먹서먹해졌지만 둘째들은 같이 놀며 지냈거든요. 애들도 애들이지만 마음 터놓고 지내던 친구가 된 거라 참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민석이네와 눈물의 이별을 하고 우리 부부는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남편 친척 어른이 물류창고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남편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저도 집에서 놀 수는 없었기에 동네 마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연에서 자란 아이들이 갑자기 도시로 오게 되어 적응하는 것도 걱정이었어요. 둘째인 아들이야 워낙 깨발랄하고 개구쟁이라서 곧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잘 지냈거든요. 하지만 사춘기가 제대로 온 딸은 이사 오고 나서 무척 힘들어하더라고요. 엄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학교를 왜 안 가? 아, 몰라. 나 아파. 아프긴 어디가 아파. 멀쩡하구만. 엄마, 진짜 나 배 아프다니까. 나 하루만 쉬게 해줘. 어? 너 그렇게 꾀병 부리면 못 써? 초등학교 때는 너 개근상도 탔잖아. 중학교 개근상도 타야지. 개근상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냥 학교만 안 빠지고 가면 다 주는 상. 예. 그 개근상 말고는 네가 받은 상이 한 개도 없잖아. 네 말대로 꼬박꼬박 나가기만 하면 주는 상인데 그거라도 타야지. 아, 진짜. 상장 그거 기껏해야 그냥 종이장인데 받아서 어디다 쓴다고. 세상에 개근상장을 액자에 넣어두는 건 엄마밖에 없을 거야. 엄마라고 개근상 걸어두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이제 도시로 왔는데 너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고등학생 되면 너 공부 더 어렵다. 지금부터야 따라잡는 거야. 아, 진짜. 이사는 왜 와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니.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거지. 다 너랑 지훈이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벌어서 너희들 대학도 보내고. 몰라. 엄마랑 이야기하기 싫어. 진짜 말 안 통해. 우리한테 이사 가고 싶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다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해놓고선 우리한테 잘하래. 딸은 부쩍 자기 주장이 강해졌어요.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내고 예민하기 일쑤라. 남자아이고 여자아이고 사춘기니 전화할 때 저러려니 언제 지나가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내심 딸이 하는 말에 마음이 찔리기도 했네요. 비닐하우스 일이 어려웠고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만 나고 그럼 먹고 사는 게 문제라
가족을 생각해서 최선의 결정을 한 건데 딸은 자기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이사를 했다며 존중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이사하고 나서 또 몇 년간은 시골에 지내던 민석이네와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냥 사는 이야기하고 또 마을에 새로운 일은 없는지 물어보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더 많이 흐르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더군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꼭 남녀 사이뿐 아니라 그냥 사람 사이가 그런 거더라고요. 좋았던 그 시간이 다 시절 인연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간은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라고 낯선 도시 생활도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젊으니 한창 일할 때였고 다달이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니 생활을 하기에는 훨씬 나았습니다. 물론 아끼며 살았고 빠듯했지만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몇 년이 지나 딸이 고3이 되었는데 글쎄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엄마, 아빠. 전문대 2년밖에 안 하잖아. 2년 바짝 배우고 그냥 빨리 취직하고 싶어. 그래도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지 않아? 엄마, 1년이나 남은 게 아니라 1년밖에 안 남은 거지. 고3 1학년 때 성적이 오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 그냥 유지만 하면 다행이라니까.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어. 애들이 선행학습인지 뭔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공부를 하고 왔다는데 그런 애들 따라잡기가 힘들더라고.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도 안 해봤지만. 그래, 지은이가 하겠다는 거 해줘. 당신도 너무 욕심이야. 대학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무슨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들을 그렇게 보냈는지. 시골에서 맨날 뛰어댕기며 놀던 애들 갑자기 데려와서는 그 애들이랑 똑같은 속도로 달리기 바라는 게 이치에 맞는 거야? 다 부모 욕심이야. 나야 우리 애들 바라는 거 한 개도 없어. 그저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기만을 바랐는데 그렇게 됐잖아. 아휴, 왜 그렇겠어요. 내 욕심이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처럼 힘든 일 안 하고 편히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거지. 그게 욕심이래도. 지은이 이제 다 컸어. 지가 지 갈 길 가겠다는데 당신이 뭐 시험을 대신 치는 것도 아니잖아. 억지로 그렇게 등 떠밀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일찍이 4년제 대학 진학에 마음을 접은 딸은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2년을 다닌 뒤에 중소기업에 곧장 경리로 취업을 했죠.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 아들도 성인이 되었는데 아들은 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고 늘 벼락치기만 했었는데 어떻게 성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자식들 모두가 성인이 되고 나니 정말 그때야 애들을 다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취업을 일찍 해서 돈을 벌어서 쓰니 생활에도 조금 여유가 생겨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학교를 1년 다니고 휴학을 한 뒤 군대에 갔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는 것이 군대이지만 막상 내 자식이 간다고 하니 그렇게 마음이 쓰일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군대 다녀왔을 때에 비해 복무기간도 짧아졌다며 군생활 잘하고 하라 호탕하게 말을 했지만 저는 소집 통지서가 나왔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훈련소 입소할 때는 온 가족이 따라갔는데 워낙 해맑은 성격인 우리 아들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안아주더라고요. 엄마, 울지 마요. 남들 다 가는 군대인데 뭘. 군대 다녀와야 진정한 남자가 되는 거지. 고생해라. 선임들 말 잘 듣고 거기서 까불까불하지 마라. 누나야말로 엄마 속 썩이지 말고 잘 지내. 내가 무슨 속을 썩인다고. 웃긴다. 지은아, 동생 이제 들어가는데 아주 직전까지 아웅다웅 해야겠어? 농담이고. 지훈아, 잘 다녀와. 들어간다. 갈게 엄마.
아들 훈련소 들어간 다음부터 어찌나 시간이 안 가던지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나, 밥은 잘 먹고 있나,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표현을 안 하는 성격이라 티는 안 냈지만 그래도 아들 방에 가서 앉아있다 오고 그러는 걸 보면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았어요. 훈련소를 무사히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전화도 주기적으로 오고 또 가족이 다 같이 편지도 쓰고 그냥 어찌되어도 시간은 간다 생각하니 마음이 좀 낫더라고요. 첫 휴가 나왔을 때 고기를 사주며 군생활 이야기 들어보니 역시나 거기서도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쾌활하고 빠릿빠릿하게 하니 선임들한테도 예쁨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오히려 군대 안에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전역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도 하고 참 정말 철이 들었다고 느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하고 남들 사는 것처럼 평범하게 그리 잘 살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것을 바란 게 아닌데 그 평범하고 작은 소망조차 저희 가족에게는 허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상병 진급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들이 훈련 중에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는 거였죠. 국군 수도병원에 있다는 소식에 거의 정신이 나갈 뻔했는데 남편과 딸이 저를 일으켜 간신히 아들을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수술을 마치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듣기로는 그저 산 것이 기적일 정도였다고요. 그 사고로 아들은 조기 전역을 했지만 장기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합병증이 생겼거든요. 정말 군대에서 일어난 일에 여러 가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일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경우는 훈련 중 생긴 사고였고 목격한 사람도 여럿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내가 계속 조마조마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야 했나. 애가 군 생활에 적응을 잘해서 마음을 놓았던 게 잘못이었다부터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절망스러운 것은 치료 후에도 영구장애를 입은 채 살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일반 병원에 아들을 입원시켰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인제 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았지만 그 당시 보상금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치료비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나라 지키라고 귀한 아들 보냈는데 일이 되고 나니 책임이 미흡하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아들을 생각하니 그저 마음이 곪아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치료가 중요했기에 당장 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아들을 입원시킨 후 우리 세 가족 한마음 열심히 일하며 아들 병원비를 보태고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병실을 지키고 또 어떤 날은 다 같이 병실에 모이기도 했고요. 어느 날 혼자서 아들 병실을 지키는데 침대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아들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다 키워놨다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어른이 다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엄마 손길,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됐네요. 지훈아, 그런 말 하지 말어. 부모한테 자식은 항상 애기라는 말,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았는데 진짜 애기가 된 것 같잖아. 짐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도 누나도 병원비 때문에 고생이 많죠? 지훈아, 네 잘못 아니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살면서 누굴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엄마,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네요. 나 정말 군대 가서도 열심히 했는데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게 왜 하필 나였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밑으로 있는 후임 녀석들. 그 녀석들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나보다 더 어린 애들. 이제 막 시작한 애들이 아니라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가 미안해, 지훈아.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마음 놓고 있어서 꼭 이런 일이 생긴 것만 같아. 그럴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왜 미안해요? 미안한 건 나지. 다 커서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하는데. 나 진짜 전역하면 학교 잘 다니고 졸업해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큰 바람이었나 봐요. 자조적으로 쓸쓸히 말을 하는 아들 앞에서 차마 눈물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속으로 울며 눈물 삼킨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천성이 긍정적이고 밝은 아들이었는데 그런 큰 사고 이후에는 성격도 변한 것 같았어요. 몸을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니 그저 무기력해지고 말도 없어지고. 그 달라진 모습은 아무리 봐도 적응이 되질 않았어요. 철없던 것 같은 딸도 그때 이후 많이 달라졌죠. 묵묵히 직장 생활을 하며 월급을 동생 병원비에 보태고 생활에 보탰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간 고생을 하면 나중에 좋아진다 하면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장의 판정을 받고 나니 그 남은 모든 나날들이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밖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쩌겠나요. 내 자식이고 우리 가족인데. 그저 버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주말에 다녀올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 예전에 우리 살던 곳 기억나? 비닐하우스 했었잖아. 그럼 기억나지. 참 오래됐다. 민석이네 생각 종종 했는데 연락을 통 못했어. 지훈이 절이 되고 나서는 더 소식 전하기가 못하네. 근데 거기는 왜?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시댁 근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거야. 그런데 지역을 듣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 살던 곳이랑 멀지 않아서. 어떤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 친한 친구라 안 갈 수가 없는 결혼식이네. 금방 다녀올게요. 그래, 거기도 많이 달라졌겠다. 잘 다녀와라. 일하느라 바빠서 거의 회사 집만을 오가던 딸이 오랜만에 결혼식에 간다기에 그래, 바람도 쐴 겸 다녀오면 좋겠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주말 하루 딸이 지방일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딸이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식에서 누구 만났는지 알아? 누구를 만났는데? 민석이 오빠. 뭐? 민석이를 봤다고? 진짜 놀랍지? 아니, 신랑 측 친구로 결혼식에 왔더라고. 나는 신부 측 하객이었고. 민석 오빠네. 아직도 그 근처에 산대. 아유, 그렇구나. 민석이 엄마랑 아빠는 잘 지내시고? 엄마, 민석이 오빠 아버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 뭐? 세상에나. 어떻게 그런 일이. 통 연락을 않고 지냈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했는데. 그래서 그날 결혼식 끝나고 민석이 오빠랑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많이 했어. 사실 중학교 때 이사 왔잖아. 어릴 때는 정말 잘 어울려 놀았는데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나는 못 알아보겠더라니까. 민석이 오빠가 날 알아봤지. 어릴 때 추억 이야기도 하다 보니 시간도 금방 가고. 우리 소식도 전했어? 그냥 다 잘 지내신다고 했어. 지훈이 이야기는 따로 안 했고. 마음 안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나. 민석이 엄마랑 통화 한 번 하면 좋으련만. 민석이 오빠 연락처 받았는데 내가 물어봐 줄게. 딸이 연락처를 알아봐줘서 정말 오랜만에 민석 엄마랑 통화를 했죠. 우리가 이사간 뒤에도 쭉 거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새로운 일로 자리 잡았지.
축산업 하고 있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냥 처음에 작게 했는데 이젠 소가 한 100마리 돼. 나랑 민석이, 민희가 같이 하고 있어. 어머나, 그랬구나. 너무 잘 됐다. 가족 다 같이 하는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물론 축사 지을 때랑 시설 때문에 빚어더 시작한 건데 계속하면서 차차 갚아가야지. 이거 말고는 달리 할 일도 없고. 우리 딸이 결혼식에서 민석이와 오랜만에 재회를 한 것을 계기로 다시 민석 엄마랑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옛날 생각도 참 많이 나고 그저 소식 듣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연은 그저 이웃사촌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다 큰 어른이 되어 만난 민석이와 우리 딸 지은이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지훈이 돌보느라 딸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민석이가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결혼 자체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듣자마자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보태주고 해서 보내야 하는데 정말 그때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 민석이 엄마가 먼저 조심스레 말을 하더라고요. 지훈이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열심히 사는데 어렵다 정도만 알고 있었을 텐데. 우리 딸만 괜찮다고 하면 같이 지내도 된다. 집이 넓다고요. 몇 년 지내다 애들이 분가하고 싶다고 하면 마련해서 내보내서 살게 해도 된다고요. 아주 예전에야 합가하는 게 흔했다지만 또 요즘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집었는데 보태줄 돈이 없어 달리 방법도 없었지만 합가해서 산다고 하니 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민석이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자기는 좋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나는 사실 중학교 때 도시로 오고 나서 쭉 힘들었어. 여기에 마음을 붙이고 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냥 이방인처럼만 느껴지고. 민석 오빠 만나기 전에도 결혼식 때문에 거기 내려갔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공기부터 다르고. 맞아. 원래 이런 곳에 살았었지 하면서. 민석 오빠가 결혼 이야기 했을 때 이미 알았어. 오빠네 집이 다 소돌보는 일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아버님도 안 계신 마당에 민석 오빠가 거의 책임을 지고 있잖아. 결혼해서 오빠가 어디 옮길 수가 없다는 거. 근데 나는 정말 괜찮거든. 솔직히 모아둔 돈도 없고 결혼한다고 하면 다 돈인데 나는 시댁에서 같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다른 분들도 아니고 우리 어릴 때 정말 가족처럼 지내던 민석 오빠네인 거잖아.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숫자 보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그런 마음도 있었고.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내가 그렇게 내려가고 나면 엄마 아빠가 지훈이 돌봐야 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니야 지은아. 그것 때문에 너한테 결혼을 하지 마라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네가 시댁에서 지내는 게 괜찮고 네가 여기서 사는 게 힘들면 그렇게 해. 그걸 막을 권리도 이유도 없다. 네가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되는 거야. 사실 그 당시 아들의 상태가 안 좋았어요.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였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집안과 집안의 연을 맺는 건데 이걸 말하는 게 맞다 생각했지만 우리 아들이 자기 그런 상황인 거, 그런 모습인 거 아는 게 싫다고 하더군요. 그냥 해외로 멀리 일하러 갔다고 말하라고요. 부담 주기도 싫다고요. 결혼식이라고 해봐야 그 시골에 가서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딸은 드레스며 그런 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 부부랑 딸만 거기 내려가 한정식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식을 대체했고 딸은 시댁에 내려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비닐하우스 농사일 돕는 것을 놀이처럼 생각하며 좋아하던 애였는데 고향 같은 곳에서 지내는 게 아주 좋았나 봐요. 소들 돌보는 일이 책상 앞에서 숫자 보는 일보다 훨씬 낫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저 딸이 그렇게 잘 살면 됐다 생각을 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딸과 종종 통화를 하면 잘 지내고 있다, 별일 없냐 정도의 안부를 물었고 워낙 어릴 때 알던 집이고 이제 사부인이 된 민석엄마 성품이야 잘 아니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아껴주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일하며 우리 아들 돌아가며 돌보느라 사실 너무 바빴어요. 몸이 아픈 것도 속이 상하지만 마음이 아픈 걸 돌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혹여나 나쁜 생각을 할까봐 조마조마하며 아들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과 합가해서 사는 딸이 아무런 말 없이 우리 집에 왔는데 딸 낯빛이 어둡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어 물어봤는데 그때부터 딸이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엄마, 시무랑 신우이가 너무 이상해서 나 이혼해야 할까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민석엄, 아니 사부인, 너희 시어머니 신우이가 왜? 너 합가해서 사는 거 네가 좋다고 했잖아. 다른 집도 아니고 민석이네라서 다 괜찮고 잘 지낸다고 했잖아. 종종 안부 물을 때도 아무 말이 없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이렇게 온 거 민석이는 알아? 시댁에서는 아냐고. 여기 급한 볼일 있다고 다녀온다고 한 거야. 근데 오는 내내 생각했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뭐가? 딸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분명 어릴 때 이웃이었던 시댁은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인심도 넉넉하고 나누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합가를 해서 사는데 아주 유난스럽다는 거예요. 절약을 강조하면서 엄청 검소하게 생활을 한다고요. 사소한 것도 아끼고 딸 눈에는 필요도 없어 보이는 걸 주워올 때가 있고 아무리 속 키우면 산다고 해도 너무너무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게 산다고요. 그리고 민희, 그러니까 신우이랑 시어머니 둘이서 뭔가 있는 것 같아. 비밀스러워. 어디랑 전화 통화하는데 늘 나는 못 듣게 속삭이면서 말하고 가끔은 둘이 번갈아서 다녀오고 무슨 일로 다녀왔다 말도 안 해주고. 엄마, 그래도 축사에 소가 100마리나 있잖아. 축산업 시작할 때 대출 받았다는 거 나도 아는데 그 정도로 아끼고 막 강박적으로 절약절약 입에 달고 살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 손해만 나는 것도 아닌데 맨날 아껴야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둘이 어디 이상한 거에 빠진 거 아닐까? 그런 거면 어떡해? 한 달에 한 번씩 둘이 은행 갔다가 멀리 다녀오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고. 네 남편한테는 물어봤어? 물어봤지. 이상하지 않냐고. 원래 저렇게 근검절약 하셨냐. 아니, 엄마도 알지만 내가 무슨 씀씀이가 해픈 것도 아니잖아. 내 딴에는 아끼며 살고 있는데 너무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는 꿈에서도 나올 것 같고 막 귓가에 소리가 울리는 것만 같아. 남편도 모른대.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봐야 하지 않냐. 신우이랑 어머님 둘 다 이상한 거에 빠진 거 아니냐 그랬는데 함부로 말하지 말래.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냐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 너한테 다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 우리도 거기를 왜 떠났는데. 비닐하우스 지을 때랑 은행 대출 많아서 언젠가부터는 이자만 간신히 갚았지. 원금 갚는 건 엄두가 안 났다니까. 그만 접어야겠다 생각한 게 그때였는데 축산업 그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끼라고 하겠지. 그리고 그게 뭐 나쁜 말이라고. 의뢰 어른들이면 할 수 있는 말인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답답해.
진짜 엄마가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잖아. 진짜 문제는 뭔가 비밀스러운 어머님이랑 신우이라니까? 어디 뭐 투자를 잘못했나? 나쁜 사람한테 뭘 뜯기고 있나? 어디에 돈을 갖다 바치고 있나? 나 진짜 모르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생활을 털어놓는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이상하기는 하더라고요. 정말 나쁜 거나 안 좋은 거에 얽혀있으면 어쩌나 걱정되고 물어봐도 도무지 말을 안 해준다고 하니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별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서 그냥 조용히 사람을 써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몰래 나가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에 연루가 된 건지 그것만 알아봐 달라고요. 우선은 딸을 달래서 보냈습니다. 알아보고 있으니 그냥 확실하게 알 때까지 지내보라고요. 그리고 몇 주 뒤 사돈댁 뒷조사를 한 결과 믿지 못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바로 표를 끊어 남편과 함께 딸의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지은 엄마, 아니 사부인, 사돈어른까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민석 엄마, 아니 사부인,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정말 부담 줄까 봐. 아니 그것보다 우리 아들이 지훈이가 누나 앞길 막기 싫다고 말하지 말라고. 결국 이게 속이게 되는 거라 내내 마음이 불편했고 내가 그래도 언젠가 말을 해야지. 우리 아들 마음 조금 괜찮아지면 사실은 우리 이렇게 산단 말을 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알고 오셨군요. 아휴, 오히려 우리가 그런 걸 알게 되면 사돈이 이럴까봐 그냥 조용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자 했는데 일이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지은이 생각하면 아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 또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사돈댁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제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란 사돈댁에서 몰래 우리 아들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돈댁과 사돈처녀가 그걸 어찌 알게 되었대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먼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불쑥 도울 방법이 없냐 묻는 것도 좀 그렇고 알아보니 단체를 통해 군대에서 부상당해 장애를 입은 군인들 도울 수 있는 곳이 있다요. 그렇게 그곳을 통해 우리 아들 병원비를 매달 후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딸 결혼하고 몇 달 지나 단체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며 지훈이 병원비를 보태겠다고 단체에서 하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개인 후원이라는 이야기는 단체에서도 안 해줬어요. 그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라가 대신 안 하는 걸 뜻있는 단체에서 돕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돈댁에서 몰래한 후원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뭐라 표현할 수 없이 복잡한 마음이었는데 어쨌거나 말을 하지 않고 속였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그렇게 무작정 돕겠다 하면 우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것까지 헤아려서 사력 있게 행동한 거에 그저 감사하고 죄스러운 마음이었네요. 딸도 그걸 알고 엎드려 울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오해를 했다고요. 사실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시작한 거라 다른 거에서 많이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껴라 절약해라 내가 잔소리가 늘었네요. 지은이가 우리 며느리가 그리 힘들어하는지 몰랐네. 우리 잘못입니다. 아무리 지훈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도 짐이 되기 싫다고 비참해지기 싫다고 누나 앞길 막으면 어쩌냐며 한사코 말렸지만 그게 그릇된 판단이었어요. 다른 집이면 사기 결혼 당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건데 평생 지훈이 돌봐야 하는 걸 말 안 했잖아요.
내가 우리 지훈이 상태만 좀 나아지면 사돈댁에 이제 말을 해야지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그걸 사돈댁에서 알았다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에요. 또 사돈댁에서 알게 되면 좋겠다 해서 부담 맞출까 봐. 사기 결혼이라니요. 지은 엄마, 우리가 어떤 사이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어떻게 지냈어? 그걸 결혼 전에 말했던들 우리가 그런 이유로 애들 결혼을 막았겠냐고. 막내 아들처럼 생각했던 지훈이가 그런 사고가 난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픈데 그걸 감당하고 견디며 사는 걸 알게 되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민석이한테 말을 하면 바로 지은이가 알게 될 것 같고 해서 내가 우리 민희한테만 조용히 이러이러한데 어찌하면 좋겠냐 하니 민희가 생각해서 말을 한 거예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닐 거다. 때가 되면 말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말을 한 게 아니니 우리가 대놓고 나서면 사돈댁에서 마음이 어렵지 않겠냐. 알아보니 그런 군인들 후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몰래 개인 후원을 하자고 우리 딸이 생각한 거예요. 그걸로 지훈이 치료에 보탬이 되었다면,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걸로 됐어요. 우리도 여유로운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아껴가며 모으고 모은 거라 얼마 안 되어서요. 온 식구가 끌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혹시 어릴 적 그 민담 아시나요? 의 좋은 형제였나? 하는 이야기요. 한마을에 농사 지으며 사는 형제가 있었는데 추수를 하고 나서 형이 생각하기에 동생은 결혼해 새로 살림을 차렸기에 쌀이 더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동생 벽가리에 쌓아놓았고, 또 동생이 생각하기에 식솔이 많은 형이 쌀이 더 필요하다 생각해 형의 벽가리에 쌓아놓았다는 이야기요. 서로 모르게 선행을 한 건데 나중에야 이유를 알게 되죠. 우리 사돈이 꼭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집안을 몰래 살펴주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 사부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하더군요. 풍족하지 않은 우리 두 집이지만 마음만은 부자 부럽지 않아요. 우리가 이웃사촌이었지만 한 가족처럼 지냈던 세월이 있는데 돌아보면 그 젊은 날 서로가 아니었음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없었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거잖아요. 민석이랑 지은이가 결혼해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 함께 나누며 지내자고. 기쁨도 슬픔도 모두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돈 사이가 또 있을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우리는 사돈댁 도움은 괜찮다. 마음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부부 그래도 둘이 아직 벌고 열심히 살고 있다 말을 했습니다. 그저 애들이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나중에 사돈댁과 사돈처녀는 우리 아들을 보러 왔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아들 또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그저 울었네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자기를 아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어두움에서 벗어나 천천히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다고 자기 아껴주는 사람들 생각하며 용기를 내며 살아보겠다고요. 모두가 사돈댁 덕분입니다. 우리 부부도 열심히 살며 어떤 일이든 사돈댁과 함께 하겠다 생각을 했죠. 두 집 다 아끼고 성실히 지내고 있습니다. 사부인 말처럼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만은 풍족하네요. 이웃사촌에서 사돈이 되어 잘 지내고 있는 우리 두 집안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